상고도 못 마친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뭐 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 전부예요. 두고 보세요. 상고도 못 마친 사람이 여기 왜 서 있어요? 형부, 죄송한데요. 저기 화이트보드 숫자, 뭔가 안 맞지 않아요? 당신은 커피나 가져와요. 그게 당신 일이잖아.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는 트레이를 든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제가 방금 전 딱 3초 동안 봤던 숫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잔이 트레이 위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손이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15살 때부터 주판을 튕기며 생선 비린내 가득한 장부를 들여다보던 손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순간 트레이를 잡은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5대 약물산이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남편 오세훈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회사가 얼마나 큰 곳인지 몰랐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생선가게의 딸이 상고도 중간에 그만둔 여자가 대기업 집안 며느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세훈 씨가 먼저 다가왔고 저는 그 따뜻함에 기댔고 어느 날 저는 5대 약물산 본사 건물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임 여사는 저를 볼 때마다 눈빛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집안의 일부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언제나 부엌에 있거나 뒤쪽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의자는 항상 하나 모자랐고 제자리가 있어도 제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신우이 오지연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회사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그분은 제가 회의실 근처만 지나가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무심코 회의 자료를 들여다보기라도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책상을 만지는 것을 보듯이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은 숫자를 봐도 모른다는 것. 생선가게 출신은 회계를 알 리가 없다는 것.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주판알 하나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어요. 15살 때 자갈치 시장 생선가게 할머니가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주판 한 알이 빠진 낡은 주판에서 떨어진 알이었는데 할머니는 그걸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 사람만 거짓말하는 거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저한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들이 섞이고 있었고 화이트보드의 숫자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그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소송 통보가 날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보서, 5대 약물산 본사 앞으로 날아온 그 서류가 도착한 날 건물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원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했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탕비실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세훈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회의 있어요. 당신은 밥상 차려주고 자기 방에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는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부엌과 거실 사이 어딘가에서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면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50이요. 그 숫자가 처음 귀에 들어온 건 제가 찌개를 들고 들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CFO 박도준 씨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찌개를 내려놓으면서 눈을 한번 움직였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눈 움직임으로 저는 탁자 위 서류의 숫자 일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회의실 화이트보드에서 봤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개가 연결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찬장 앞에 섰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학벌이 없어서 정직원은 못 됐지만 서류 정리를 하면서 숫자들을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사무소 대표님이 어깨너머로 알려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식회계를 숨기는 방법은 크게 3가지라고. 자회사를 끼워 넣거나 매출 시점을 조작하거나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분산시키거나. 지금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는 그림은 그 3가지 중 첫 번째와 3번째를 동시에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방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기억나는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본 것, 탁자 위 서류에서 얼핏 본 것.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 적고 나서 그 메모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외부 감사 문제야. 내부 사람이 건드릴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박도준 씨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방향을 잘 잡으면 본사는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자회사 쪽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메모지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 숫자가 맞다면 방향을 잘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세훈 씨에게 말한 건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훈 씨가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는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서류에서 본 숫자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자회사 매출 처리 방식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그분이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분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당황함이 있었는지 짜증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분이 넥타이를 마저 매고 나서 저를 쳐다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분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앞치마를 입은 제가 보였고 주파날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보였고 어젯밤 내내 들여다보던 메모지가 접혀있는 자리가 보였습니다. 창밖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춘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춘자, 부산시장에서 같이 좌판 앞에 앉아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식자재 납품 일을 하고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제 편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더니 춘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말순아, 네 주판 실력이 어딜 가겠냐? 네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야.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7년치 가계부였습니다. 결혼하던 해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손으로 쓴 것이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생선가게에서 일할 때부터 숫자는 반드시 손으로 써야 머릿속에 남는다고 배웠거든요. 그 가계부 안에 이 집안 회사 자금과 연결된 흐름이 일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저는 가계부와 메모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임 여사가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 저녁자리라고 했는데 막상 식탁에 앉고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봉투에서 나온 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저의 최종학력 증명서였습니다. 상고 중퇴. 그 글자들이 식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요. 지연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식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세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 아래 의자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만큼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 서류 한 장이 이 집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지, 얼마나 오래 그렇게 봐왔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들어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끝까지 본다. 저는 15살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구들을 먹여 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건 사치였어요. 상고에 입학해서 1년 반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생선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가게 할머니는 제가 첫날부터 숫자를 빠르게 계산하는 걸 보시더니 다음 날 주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주판이 제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루에 3개 가게 장부를 제가 혼자 정리했습니다. 생선 들어온 것, 나간 것, 외상, 현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숫자들이 제 손을 통과했습니다. 처음엔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틀리면 할머니가 어디서 틀렸는지 짚어주셨어요. 왜 틀렸는지는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그 시장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22살에 세무사 사무소에 들어간 건 운이었습니다. 학벌이 없으니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서류 정리하고 복사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들을 들여다보다 보니 숫자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 어느 날 제가 서류에 연필로 메모한 것을 보시더니 불러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어렵게 포장할 뿐이지 결국 3가지 패턴 안에 다 들어온다고, 자회사를 통해 매출을 옮기거나 비용을 다른 계정으로 분산시키거나 거래 시점을 바꿔서 회계 연도를 넘기거나. 저는 그 3가지를 손 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외웠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외웠습니다. 이 숫자들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 5대 약물산 회의실 화이트보드에서 봤던 그 숫자들, 탁자 위 서류에서 얼핏 봤던 그 수치들,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조합되기 시작한 건 그 3가지 패턴이 틀처럼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CFO 박도준 씨가 쓰고 있는 방법이 첫 번째와 세 번째였습니다. 자회사를 끼워서 매출을 분산하고 일부 거래는 회계 연도를 넘겨 처리했습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자료가 더 필요했습니다. 탕비실과 복도를 오가면서 저는 눈을 열어두었습니다. 회의실에 자료를 나르다가 청소를 하다가 서류들이 놓인 캐비닛 근처를 지나다가 메모지는 항상 앞치마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이면 적었습니다. 숫자가 보이지 않아도 흐름이 보이면 그것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류 캐비닛 열쇠가 책상 위에 그냥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임 여사 방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그 열쇠를 보더라도 어디에 쓸 수 있겠냐고 생각하셨겠죠. 상고 중퇴 며느리가 회사 서류 캐비닛을 열어서 뭘 알아내겠냐고. 그 방심이 열쇠를 아무렇게나 놓아두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열쇠를 보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7년치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첫 해부터 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훈 씨가 집에 가져온 서류들, 우편물들, 제가 무심코 들여다봤던 자료들에서 메모해둔 숫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다 모으면 그림이 됩니다. 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메모지들을 옆에 늘어놓았습니다. 주파나를 손안에서 굴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셨죠, 할머니. 3개월이 걸렸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를 처음 본 날부터 제가 손으로 쓴 장부 비교표가 완성되기까지 정확히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낮에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회의실에 다과를 나르고 행사 때 의자를 세팅했습니다. 밤에는 방문을 잠그고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세훈 씨가 그걸 알아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핵심 자료가 손에 들어온 건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캐비닛 열쇠가 또 무심하게 놓여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날이었고 집안에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숨을 참고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전부 가져가는 건 티가 났습니다. 필요한 것만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3년치 자회사 거래 내역과 비용 처리 명세서였습니다. 캐비닛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놓을 때 온몸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박도준 씨가 자회사 3곳을 통해 매출을 분산시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계좌 이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 대표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명세서를 보니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가 자회사 항목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50이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인쇄한 자료 위에 선을 긋고 숫자를 표시하고 흐름을 화살표로 연결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릴 때 장부를 정리하던 것과 똑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주판을 튕기듯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정렬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 끝나고 나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선들이 하나의 구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CFO 박도준 씨가 3년에 걸쳐 조금씩 자금을 옮겨왔고 세무조사 통보가 오자 방향을 본사가 아닌 자회사 쪽으로 틀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 전환에 필요한 서류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직 완전히 덮어지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탕비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박도준 씨와 지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복도 구조상 탕비실 환풍구 쪽으로 소리가 모이는 자리였어요. 정확히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들여다봤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는 행주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미 눈치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도준 씨가 흔적을 지우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서류를 없애거나 수정하려 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사 일은 집안일이 아니니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어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한 종이들과 서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7년치 가계부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걸 들어줄 사람, 이 숫자들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 이 집안에서 이 자료를 들고 있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춘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지연 씨 입에서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세훈 씨, 지연 씨, 그리고 저. 4명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음식 냄새만 가득하고 말소리는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해서 제가 먼저 국을 떠드리려고 일어서는데 지연 씨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앞에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봉투 안에 든 것은 합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저를 바라보지 않고 젓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사인하면 된다고. 조건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세훈 씨를 봤습니다. 그분은 밥그릇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지연 씨 혼자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 전체가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세훈 씨도 포함해서. 저는 국그릇을 들어서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한 자료들, 서류 사진들, 가계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 가방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 정리된 순서대로 넣으면 됐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춘자 집에 간다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세훈 씨한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춘자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자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요. 춘자는 문을 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그날 밤 저한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춘자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고개를 숙인 세훈 씨, 닫히는 현관문, 그리고 그 문 너머의 침묵. 이상한 건 슬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밖에 있었습니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가방에서 주파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안에서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제 손에 쥐어주시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말수나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 그 말이 지금 이 방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파나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정렬됐습니다. 춘자집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춘자는 자고 있었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켜진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진 종이들을 펼쳐놓았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메모지에 적은 숫자들, 핸드폰으로 찍은 서류 사진들, 가계부에서 뽑아낸 자금 흐름 메모들. 식탁 위에 다 펼쳐놓으니 꽤 많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한참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닐까? 제가 뭘 안다고 이걸 보고 횡령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대기업 CFO가 3년 동안 해온 일을 상고도 못 마친 제가 주방 메모지에 적은 숫자 몇 개로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한 게 아닌가? 그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커지려는 순간 엉뚱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때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거래처 하나의 비용 처리 방식이 이상하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대표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가며 설명을 드리자 대표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그 거래처는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어요.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 숫자를 이렇게 읽는 사람은 배운 데서 배운 게 아니야. 몸으로 배운 거야. 그 감각이 맞는 거야. 그 말이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의심 없이 봤습니다. 숫자는 거기 있었습니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 눈이 보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오기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바뀌는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졸업장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라고 했던 세훈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고도 못 마친 사람이 왜 여기 서 있냐고 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저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이 숫자들을 세상 앞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졸업장이 아니라 숫자가 대답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자료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질서 있게 넣었어요. 번호를 매기고 순서를 정해서 형광등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누우면서 주파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결심이 서면 몸이 쉬어집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춘자가 강 변호사를 알게 된 건 납품 일을 하면서였습니다. 거래 분쟁이 있을 때 한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꼼꼼하고 숫자를 잘 본다고요. 저는 그 말만 듣고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라고 해서 거창한 곳을 생각했는데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제 자료를 보고 뭐라고 할지 두 가지 반응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웃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들어주거나. 강 변호사는 후자였습니다. 사무실 탁자에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한 종이들, 서류 사진들, 가계부 비교표들.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면서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봤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부터는 손으로 자료들을 집어들고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이걸 다 익히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요, 주판으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으면서 숫자들을 대조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자회사 세 곳의 거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용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회계 연도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 변호사가 노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 자료가 전부 맞다면 이건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3년에 걸친 조직적인 자금 이동이고 세무조사 방향을 의도적으로 돌리려 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석 달 동안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류 원본이나 그에 준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핸드폰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원본 서류가 있으면 훨씬 강력하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방 캐비닛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날 밤 제가 꺼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날 밤 시어머니가 열쇠를 또 무심하게 놓아두셨던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캐비닛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서류 3장을 가져왔습니다. 복사해서 돌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그 서류들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 3글자가 3개월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앞치마는 없었지만 손이 습관적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주판알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세무당국에 제보하는 방법과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료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오래된 볼펜으로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5살 때 장부를 적던 것처럼 22살의 세무사 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것처럼 그 손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제보 자료를 제출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정리한 서류들과 제가 3개월 동안 모은 자료들이 합쳐져서 세무당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이 담긴 봉투를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건네주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가 내려놓은 기분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춘자 집에 있었습니다. 춘자가 납품일 나가는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밥을 챙겨줬습니다. 낮에는 가계부를 정리하고 강 변호사와 연락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상이 생겼습니다.
그 일상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시댁집에서 커피를 타고 행사 의자를 세팅하던 것보다 춘자 집 부엌에서 아침 밥을 짓는 이 시간이 훨씬 제 시간 같았습니다. 세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2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 안일에 왜 끼어들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번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숫자가 대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날 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 CFO 박도준 씨의 52억 자금 이동이 허위 거래를 통한 횡령으로 판단됐습니다. 3년에 걸쳐 자회사 3곳을 경유한 구조였고 세무조사 방향을 본사에서 자회사로 돌리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오지연 씨는 일부 서류 처리 과정에서의 공모 여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때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의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주방 메모지, 빨간 펜, 가계부, 주판알. 그것들이 차례로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사이다가 따로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춘자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항상 단단하고 냉정하던 표정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 계시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첫 마디가 나오지 않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였던 제 졸업장을, 그 졸업장 한 장이 이 집 사람들한테 저를 얼마나 작게 보이게 했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숫자가 그 졸업장보다 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건지 서 계신 건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5대 약물산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가 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내부 제보를 통해 재무비리가 적발됐고 이는 회사가 입을 수 있었던 막대한 법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를 통해 이사회 측에서 제보자에게 공식 감사 의사를 전달해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족이 식탁에 졸업장을 올려놨던 자리에 이번엔 표창장이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 표창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대답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무소 간판을 다는 날 춘자가 떡을 사왔습니다. 붉은 팥 시루떡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새가게 열 때 늘 하던 거라면서요. 저는 그 떡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부산 바닥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 같기도 하고 소금 냄새 같기도 한 그 시절 냄새가 났습니다. 사무소는 작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연결해준 건물의 한 칸이었어요. 책상 2개, 의자 4개, 작은 캐비닛 하나. 간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순 세무 컨설팅. 거창한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름이 간판이었습니다. 첫날 아침에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볼펜, 메모지, 계산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열어서 주판알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 오른쪽 모서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주판알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5살 자갈치 시장 생선가게 할머니가 주판 한 알을 빠진 낡은 주판에서 떼어내 제 손에 쥐어주던 날. 그날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 사람만 거짓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게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30년 동안 들고 살아온 것도 저 혼자였습니다. 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무시당할 때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커피 트레이를 들고 서 있을 때마다, 식탁 위에 졸업장이 올라갈 때마다 그 주판알 하나를 손끝으로 만지면서 버텼습니다. 사람만 거짓말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오신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춘자가 소개시켜준 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장부 정리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자리에 앉히고 장부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익숙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장부랑 비슷했습니다. 들어온 것, 나간 것, 외상, 현금. 형태는 달랐지만 흐름은 같았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흐름을 보면 보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오른쪽 모서리에 주판알이 있었습니다. 볕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 주판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쪽 집에 있었던 아이였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꽤 됐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저랑 닮았습니다. 엄마, 나도 여기서 일하면 안 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책상 위 주판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5살 때 할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딸의 손을 펼쳐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딸이 주판알을 손 안에서 쥐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이랑 닮아 있었습니다. 핏줄이 드러날 만큼 가늘고 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언젠가 장부를 정리하고 숫자를 읽고 거짓말을 잡아낼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소가 밝았습니다. 말순 세무 컨설팅의 첫날이었습니다. 졸업장이 없어서 작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김말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배운 곳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이 사람을 만듭니다. 30년 동안 주판알 하나를 손에 쥐고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결국 거짓말을 잡아냈습니다.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